쏟아지는 리포트랑 막 엇갈리는 경제 뉴스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가 뭔지 찾으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장의 큰 흐름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방금 막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들 책상에 올라간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해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리포트죠. 맞습니다. 바로 2026년 2월 28일자 리서치센터의 최신 주식 및 파생시장 전략 보고서입니다. 오늘 주제가 글로벌 경기 확장기 진입과 정책 불확실성의 공존 이겁니다. 네, 제목부터가 벌써 묵직하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보고서 딱 처음에 엄청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문장이었죠? 현재 시장을 견고한 펀더멘털 위에서 춤추는 정책적 변동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 춤추는 변동성.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기초 체력은 되게 튼튼한데 키를 쥔 사람들의 정책이 막 예측 불가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엄청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엇박자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춤추는 변동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 기저에 흐르는 상반된 심리를 읽어야 합니다. 네, 상반된 심리요? 네. 지금 쏟아지는 핵심 데이터들을 보면 딱 두 가지 극단적인 흐름이에요. 한쪽에서는 방어막을 아주 높게 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 맹렬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 가격 보셨나요? 엄청 올랐던데요. 넬스당 5,147.9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건 시장 한편의 인플레이션이나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강한 방어 심리가 깔려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아, 금값이 5,200달러를 넘었다는 건 진짜 강력한 방어 기제네요. 그런데 동시에 제조업 신규 수출 주문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 최대 폭으로 무섭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엄청 바쁘게 돌아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어 달라는 해외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패를 높이 들면서도 칼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형국인 거죠. 야, 이거 진짜 양면적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41.97원으로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1,440원대면 꽤 높죠. 이 고환율이 수출 대형주들한테는 이익 체력을 크게 높여주지만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언제든 변덕스럽게 만들 수 있어서 양면성이 큽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보면 국내 야간 선물이 934.0으로 하 마이너스 0.4% 하락했고 미니 S&P 500은 6,889, 그리고 WTI 크루드유는 67.02달러, 미국채 10년물은 113포인트 27특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짙은 관망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역사적 고점을 깨면서 급도의 안전을 추구하는데 공장에서는 수출 주문이 쏟아져서 막 공격적인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기 거시경제 지표들 보다 보면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그 미국 4분기 GDP 수치 있잖아요. 그게 예상치를 훌쩍 밑돌았단 말이에요. 네, 그랬었죠. 보통 GDP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면 시장에서는 이거 혹시 경기 침체 초입 아니야? 하고 덜컥 겁을 먹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보고서는 오히려 본격적인 확장기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수치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표면적인 숫자가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이요? 네, 4분기 미국 GDP 하락의 진짜 범위는 펀더멘털의 붕괴나 소비 둔화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무려 43일간 이어졌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 때문이었죠. 아, 셧다운. 정부 지출은 GDP를 구성하는 아주 거대한 축이거든요. 셧다운으로 공공 프로젝트가 멈추고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서 이게 GDP 성장률을 무려 0.9%포인트나 깎아먹은 겁니다. 와, 0.9%포인트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경제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전부 지출이라는 엔진 하나가 43일 동안 강제로 꺼져 있어서 발생한. 네, 수치상의 왜곡이었던 거죠. 물리적인 스위치가 잠시 꺼져서 발생한 일시적인 노이즈였습니다. 아,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다른 지표로 보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GDP 같은 후행 지표는 무시하고 선행 지표로 시선을 돌렸죠.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신규 수출 조문 지수의 폭발적인 증가, 이게 진짜 신호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실적을 예고하는 거군요. 네, 1분기와 2분기 내에 강력한 이익 성장이 회귀할 거라는 명백한 예고편이죠.
게다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이미 2025년 6월 이후 줄곧 10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00을 넘는다는 건 완연한 확장 국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셧다운이라는 노이즈를 걷어내니까 진짜 펀더멘탈의 견고함이 확실히 보이네요. 자, 그럼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건 알겠고, 보고서 제목의 나머지 반쪽인 그 춤추는 정책적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죠. 미국 연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요. 연준 내부에서 통화 정책 방향을 두고 위원들끼리 의견이 쫙 갈라져서 막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연일 시끄럽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한 목소리를 못 내는 건 명백한 악재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고 방향성을 잃게 하니까요.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점이 있나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은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처럼 미국 경제만 나홀로 강력한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긴축적인 매파적 목소리만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달러가 엄청 강해지고요. 맞습니다. 일방적인 달러 강세는 신흥국 시장에는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연준 내부에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달러 강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아, 중앙은행의 불협화음이 오히려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해 눈여겨볼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입니다. 아, 케빈 워시. 파생 시장이 이분 행보에 엄청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과감하고 친시장적인 성향을 보여온 인물이에요. 유동성 공급을 좋아한다면 시장은 환호하겠네요. 그렇죠. 이 인물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지면 시장은 미래에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생 시장에서는 지수 하락 리스크보다는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유동성 기대로 지수가 위로 폭발할 수 있는 이 상방 변동성의 베팅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연료가 투입될 가능성 때문에 위쪽으로 튈 준비를 하고 있다. 재밌네요. 그리고 정책 변수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관세 리스크잖아요. 네, 최근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화두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죠. 이게 시장 전체를 짓눌렀었는데 최근 미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급제동이 걸렸어요. 저희가 정치적인 맥락은 다 떠나서 순수하게 금융시장 관점에서만 보면 이 판결 이후로 관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철저히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자면 대법원 판결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꼬리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꼬리 리스크요?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 번 터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위험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전까지 관세는 내일 당장 누구에게 얼마나 큰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공포였거든요. 하지만 대법원 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관세는 통제 불능이 아니라 협상과 제도를 통해 예측 가능한 상수가 되었습니다. 아, 미지의 공포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다? 네, 향후에 제도가 보완되더라도 환급제도 같은 완충장치들이 마련될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 펀더멘탈에 미치는 타격은 시장에 처음 패닉에 빠져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제한적일 겁니다. 책 리스크를 짚어봤는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제일 실용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복잡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트레이더 관점에서 기회랑 리스크를 한번 해보죠. 먼저 기회 요인인데 보고서에 밀사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밀리면 사자 맞죠? 네, 현장 용어죠. 근데 지수 흔들릴 때 대형주 죽는 건 떨어지는 칼날 잡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이게 유효한 이유가 뭡니까? 떨어지는 칼날과 일시적 조정의 차이는 결국 실적 가시성에 있습니다. 실적 가시성이요? 아까 펀더멘탈 경고하고 수출 주문 폭발한다고 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주도주들은 당장 4월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이 실적 개선 데이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불확실할 때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는 곳으로 돈이 물리겠네요. 그렇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피신처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거시 노이즈로 주가가 밀릴 때마다 강력하게 홀딩하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 주도주가 포트폴리오의 닷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그리고 코스닥 500 레버리지도 기회로 언급됐어요. 네, 정부의 주주 환원 정책, 예를 들어 자사주 수각 의무화 같은 강력한 대책들과
스몰캡 활성화가 맞물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인프라 얘기도 재밌었어요. NCM 배터리나 전고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결합되면서 단순 2차 전지를 넘어선다고요? 네, 배터리를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AI와 로보틱스 결합의 필수 에너지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현상입니다. 기회가 아주 선명하네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예민하게 봐야 할 게 영국 MFS 파산 사례로 불거진 사모대출 시장의 부실전이 가능성입니다. 사모대출이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좀 낯선데 이게 왜 위협이 되나요? 은행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이거든요. 기관들끼리 1대1로 돈을 빌려주니까 투명성이 극도로 낮아요. 블랙박스 같은 거네요. 네. 안에서 곰다가 터지면 일반 은행 시스템으로 부실이 순식간에 전이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신용경색 우려가 있어서 풋옵션 같은 방어 장치로 해지할 필요가 있는 잠재 리스크입니다. 섬뜩하면서도 확 와닿네요. 그리고 AI 수익성 의구심. 이것도 큰 리스크죠? 네, 빅테크들이 막대한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도 이게 의미 있는 매출로 연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차갑게 도나서겠죠. 네, 하드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폭력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발 유가 불안정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 인플레이션 압박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기회도 뚜렷하지만 리스크도 묵직하네요. 이럴 때 필요한 핵심 전략이 바로 칩앤코스닥 150 바벨 전략이라고 들었어요. 네, 바벨 전략입니다. 헬스장 바벨처럼 양 끝에 무거운 원판 끼우고 중간 비워두는 그런 배분인 거죠. 6대 4 비율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하나요? 주식 비중의 60%는 궁극적인 자산, 즉 AI 실적 가시성이 높은 메모리 대형주에 실습니다. 네, 실적 돌파력의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수혜가 예상되는 정책적 자산, 코스닥 500 지수 ETF에 배분하는 거죠. 실적 공격수 6명, 정책 수비수 4명이네요. 근데 파생 상품이랑 안전자산 해지 전략까지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야간 선물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1,440원대 환율에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확인되면 롱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연준 이견으로 내재 변동성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외가격 콜옵션을 분할 매수해두는 거죠. 상방 폭발에 대비하는 복권 같은 거군요. 방어는요? 포트폴리오의 10% 내외는 5,200달러를 상해 중인 금선물이나 ETF로 구성해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는 완벽한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정교한 안전벨트네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이걸 하나의 큰 줄기로 갈무리 해주신다면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시장은 그동안 공포를 먹고 자랐으나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실적으로 증명하는 단계. 네,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도 시작되었으니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도주 피라미딩 전략을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 노이제 뺏기지 말고 펀더멘탈의 큰 흐름을 믿고 가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짚어드린 매크로 분석과 바벨 전략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AI 수익성, 의구심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만약 하반기에 하드웨어 기업 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받는다면 빅테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깔아놓은 막대한 AI 인프라 위에서 조용히 폭발적인 수익을 낼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느라 진짜 금광을 캔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흥미로운 숙제를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